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느새 안방을 시어머니께 내어드리고 그 넓던 방에서 저희 부부의 침대와 화장대를 모조리 드러내어 작은 방으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왜 짐을 풀고 안방에 누워 계신 거냐고.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니까? 남편은 제 목소리에 놀란 듯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방 구석으로 슬그머니 물러나 앉았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결국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께 직접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 네 모친을 이 집에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건 불공평하니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려고. 어머님, 그건요.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엄마는 지금 암에 걸려 계십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돌봐드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야, 네 엄마를 모시면 내 아들이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차라리 모시는 김에 나까지 같이 모셔라. 싫으면 그냥 당장 이혼해버려. 어머님, 그게 무슨 억지 같은 말씀입니까? 저희 엄마가 이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왜 어머님까지 덩달아 들어오셔야 합니까? 저희 엄마는 암 환자세요. 지금은 오롯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암 환자를 왜 내 아들 집에까지 데려와서 살게 하느냐는 거다. 그냥 네 엄마 혼자 살게 냅둬라. 그러면 나도 알아서 나갈 거야.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기어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집에서 나가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며 모셔야만 회복과 완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끝나는 제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엄마가 이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도 나가주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죽어도 못 나가.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아프시다고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라고요. 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해도 같이 지내고 싶은 걸 뭐 잘 되지 뭐. 오히려 내 손녀 혜림이를 매일같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나는 이 집에 그냥 꾹 눌러앉아 살기로 했다. 더 말 시키지 마라.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건너가거라. 정말 이러실 겁니까? 끝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 나는 끝까지 이대로 버틸 거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뭐를 할 수 없다는 거냐?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마음으로 거실 서랍 맨 밑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을 뒤적으며 손끝으로 더듬다가 마침내 꺼내든 것은 오래도록 숨겨두기만 했던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혼장이었지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서류를 드디어 꺼내들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한계를 넘은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혼,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혼장이에요. 저 어머님 아들 이 집 반품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시죠? 이 집은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라는 거. 그러니 어머님이랑 혜림이 아빠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손에 들린 이혼장을 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풍이나 장난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두 팔을 거칠게 걷어붙이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듯 옆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도 결국 이혼장을 보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흥분한 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혼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감춰두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딸애가 막 5살이 되던 해였고
저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떠안으며 하루하루를 쉴 새 없이 살아내야 했습니다. 수만 번 크게 돌릴 여유조차 없이 회사와 집을 오가던 날들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늘 팍팍하게 쪼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 나 오늘 집에서 일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러니까 혜림이 좀 맡아달라고 했던 거잖아. 네가 잘 보고 있구먼. 왜 귀찮게 나까지 끌어들여서 육아를 시키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일해야 된다고 말했잖아. 여보, 혜림이가 내가 혼자 낳은 아이야? 혜림이가 내 딸만이냐고? 아, 몰라. 귀찮아 죽겠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잘 거야. 건들지 마. 혜림이 얌전하게 잘만 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매번 툴툴거려. 너 정말 이렇게까지 무심하게 굴 거야? 남편은 신혼 초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달콤한 말을 내뱉으며 저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애가 태어나고 나서는 꼬박 1년 동안 단 한 번도 육아나 집안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게 타이르며 부탁도 해보고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잔소리도 퍼부어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힘든 사람인 양 끝끝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그에게 하소연하며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다 보니 그 이야기가 결국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모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혹시 육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러 오신 걸까 잠시나마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는 저를 꾸짖으러 오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한테 대체 뭘 그리 바라느냐?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사람 붙잡고 집안일이니 육아니 하면서 왜 자꾸 귀찮게 들볶는 거야?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은 친정엄마가 혜림이를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혜림이가 저 혼자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낳았다면 당연히 같이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혜림이를 낳고 난 뒤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고 또 친정엄마의 몫이었어요. 사실 어머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혜림이를 미워하기라도 했다는 거냐? 어머님은 혜림이를 보고 싶으실 때만 오셔서 귀여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좀 부탁드릴 때조차 한 번도 제대로 맡아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야! 내가 육아는 절대로 안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지 않았더냐? 어머님,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달라붙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만큼 육아라는 게 부모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 이게 내 아들을 쥐잡듯 잡더니 이제는 별 거지 같은 속담까지 끌어와 시애미를 잡으려 드네? 당장 입 다물지 못하겠니?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된통 욕을 얻어먹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안일을 도우라는 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날선 엄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은 기세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쓰라리고도 서러운 마음을 도저히 다스릴 길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늘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았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그저 그런 직원이었기에 그이는 은근히 저를 낮춰보고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자유롭게 외출을 일삼았고 평일 저녁에도 술자리를 빙자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진짜 지친다, 지쳐. 당신 여자라도 있는 거야?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말도 안 해주고 맨날 늦게 들어오네? 나 혜림이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괜히 사람 이상하게 몰지 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한테는 변명조차 제대로 안 하잖아. 에휴, 이 사람이 모처럼 집에서 푹 쉬려고 하는데 왜 또 시비를 걸어? 그만하고 혜림이 데리고 나가서 놀다 와. 시끄러워서 도통 잠을 못 자겠으니 차라리 키즈 카페에 가서
오래 놀다가 들어와. 이가 정말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사업가 남편이랑 사는 거면 이 정도 자유는 기본 에티켓 아닌가? 당신 나 아니었으면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기는 했겠어? 뭐라고? 뭐가 어째?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속물이고 나쁜 사람이야. 시끄럽다니까. 좀 나가라. 딸이 태어나고 지난 5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서 배려라는 것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는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짐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이기적인 남편은 처음에는 사업을 제법 잘 꾸려가는 듯 보였으나 결국 한순간의 방심과 오만으로 모든 걸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뚝 끊기면서 그야말로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한 배를 탄 가족이었으므로 그의 몰락은 곧 제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벼랑 끝에서 발이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사회의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단순히 사무실만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깨 위에는 무겁고 버거운 빚까지 덩달아 얹혀졌습니다. 결국 그 빚은 우리 가정 모두의 짐으로 돌아와 저 또한 고스란히 감당해야겠습니다. 당신 돈 가진 거 없어? 지금이라도 꺼낼 만한 거 어디 없냐?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혜림이 키우면서 생활비랑 학원비에 먹고 입히는 데까지 다 썼지. 참나,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여자가 아끼고 저축할 줄을 전혀 모르냐?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동안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매번 다음 달에는 사정이 좋아질 거야 하면서 희망 고문만 하다가 쥐꼬리만한 돈을 쥐어줬잖아. 그러면서 밖에서는 잘난 척은 엄청 해댔고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이 가정을 간신히 지켜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아, 진짜 듣기 싫다. 됐다 됐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결국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래, 맞아. 하나도 없어. 결국 남편은 빚을 조금이라도 감당해보겠다며 신혼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한때 꿈을 안고 시작했던 첫 보금자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그 덕분에 우리 세 식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집이 좁은 건 둘째치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늘 눅눅하고 음습했습니다. 그 탓에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붙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며 매일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빈손으로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석 달이 넘도록 그는 백수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당신이 가장이잖아. 우리 딸 이제 유치원 들어가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야? 나도 안다고. 그런데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눈을 좀 낮춰서 아무 일이나 시작하면 되잖아. 요즘 택배일이 뜬다던데 그거라도 알아봐. 잘만 하면 직장인보다 훨씬 잘 번다고 하더라. 나 같은 지식인이 어떻게 무식하고 몸쓰는 일을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은 쉽게 그런 걸 떠올릴지 몰라도 나 같은 고급 인력은 그런 일에는 절대로 종사하지 않아.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끝내 눈을 낮추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만 좀 달달 볶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이는 그렇게 태평스럽게만 굴며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몇 달을 더 허비했습니다. 집안의 신경은 전혀 쓰지 않았고 저와 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딸애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오후에 혜림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조차 남편은 면접 때문에 바뀌라며 단 한 번도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또다시 친정엄마가 채워야 했고 어머니의 노고만 더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석 달을 더 빈둥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무려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집에서는 누워 뒹굴고 밖으로는 쓸데없이 외출만 더럽게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예뻐 보일 리 만무했고 제 입에서는 절로 잔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남편이 빠짐없이 심호 있게 고자질을 해댔다는 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그걸 왜 못 참아주고 그러니? 사업까지 했던 오야지인데 취직 하나 못하겠냐?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어머님. 혜림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크고 있고 학교에 들어갈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학교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돈이 뭐 얼마나 든다고 그리 야단법석을 떠는 거냐? 그래서 계속 백수로 지내는 꼴을 그냥 눈 감고 봐주라는 거예요? 백수라니 그게 무슨 모욕적인 말버릇이냐? 잠시 휴식 중이라고 하면 좋게 들릴걸. 꼭 그렇게 독하게 말을 해야 속이 풀리냐? 너 제발 내 아들 좀 그만 달달 볶아라. 요즘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돼서 꼭 병든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어머님, 그이가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오히려 살이 10kg나 쪘잖아요. 얼굴이 반쪽은커녕 풍만해져서 이젠 허리띠도 안 맞는다니까요? 뭐라고? 이게 끝까지? 너 진짜 나 눈깔 돌아가는 꼴 보고 싶으냐? 시모는 언제나 마치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가 가장 옳다는 듯이 목청을 한껏 높여 밀어붙였습니다. 어쩌면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얄팍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친 기세에 저는 몇 번이나 숨이 막히는 듯했고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닭달 속에서 늘 모욕과 억울함만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계속해서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 사람과 과연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같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갑작스레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몰라 허둥지둥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의 두 눈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경찰이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건데? 그게... 뭐가 그게야? 왜 말을 못해? 그러나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경찰들이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하겠다라며 경고를 했고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들은 차갑고도 단호한 표정으로 영장을 내밀며 남편을 체포하러 왔다고 알렸습니다. 박민수 씨 도박하셨죠? 저희가 하우스에서 장부까지 넘겨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왜 받지 않고 도망 다니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더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남편이 도박을 했다고요? 사실인가요? 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물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겠지만 초범이라면 징역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미수 씨, 저희랑 같이 가시죠. 그 순간 남편은 사지가 심하게 떨리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날벼락 같은 사건 앞에서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겨우 정신을 다잡아 딸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회사에는 월차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으려 한 변호사는 남편을 위해 붙여줄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결심 속에서 저는 이혼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러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남편의 일은 이제 제 손에서 벗어난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며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혼 소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도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되었기에 접수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으니 제 손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붙들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뜻밖에도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고압적이고 목소리 높여 윽박지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에는 초라하고 지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끝으로 제 손을 붙잡으며 울며 애원했습니다. 새아가, 혜림애미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내 아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꼴을 내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니? 저희 이제 이혼할 겁니다. 이 결혼 생활 더는 못 이어가겠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애미야, 너까지 등을 돌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고 네가 도와줘라. 이 늙은 어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지 않니? 아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해서요. 혜미야, 너 정말 이렇게 끝내버리겠다는 거냐? 그럼 혜림이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니? 어머님이 언제 제 딸을 진심으로 신경 쓰신 적 있나요? 혜림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딸애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두 눈을 비비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거야? 싫어. 나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싫단 말이야. 저는 답답하고도 무거운 마음에 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었는지 재빨리 딸아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으이구, 내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그렇게 싫었구나. 무섭고 서럽고 많이 힘들었지? 애미야, 네가 혜림이한테서 아빠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거냐? 제발 생각 좀 잘해다오. 내 손주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네 마음이 정말 그렇게도 모질 수 있니?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혜림아, 너 방에 들어가. 싫어. 엄마 아빠가 이혼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그날 이후로 딸애는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귀로 직접 듣고 난 뒤부터 매일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아빠를 용서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되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서 쏟아지는 눈물과 애원의 말들이 제 결심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문제는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붙여주시고 거액의 벌금을 대신 내주시면서 사건은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털어 저희 세 식구가 다시 기댈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전과가 생겨서 이제는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력서를 내고 합격의 희망을 품으며 면접을 기다리는 일은 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구실 못하고 가장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혼하겠다라고 엄포를 넣으니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 일당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날 바로 저에게 내밀며 성의와 진심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거 오늘 받은 일당이야.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서 야근 수당까지 붙었어. 그리고 내일은 비가 온 데서 공사판에 일이 없다고 하더라. 내일은 내가 혜림이 픽업할게. 간식도 챙겨주고 저녁 준비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에만 집중해. 당신 진짜 이제 정신 차린 거 맞지? 그럼 당신이 나랑 이혼도 안 하고 끝까지 살려줬잖아. 이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게. 그래, 제발 좀 평범하게 살자. 괜히 또 사업이라는 뜬구름 잡는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보자. 그이는 도박 사건과 이혼 보류라는 큰 굴곡을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그이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 판단은 제 딸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친정아빠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게 한없이 죄송했고 너무도 미안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기가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저와 남편은 어느새 나이테가 더 깊게 새겨진 나이가 되었고 딸애는 중학생으로 자라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도 심하게 했습니다. 물론 말썽과 다툼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암에 걸리면 난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 아이고, 내가 나이도 들고 늙었으니 병에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 거지.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하지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 미안해.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엄마를 살펴드리지 못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어. 얘야, 너도 네 살림 꾸리느라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나까지 일일이 챙기겠니? 괜한 소리 말고 그만 집에 가라. 나 내일이면 퇴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음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가 계실 거예요? 그렇지. 다행히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니까. 집에서 예전처럼 지내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저는 그래도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심스레 제안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나 회사도 휴직하고 엄마 모시고 살래. 혜림이도 엄마라면 꿈뻑 죽잖아. 딸이랑 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 지내면 엄마 몸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아서라 아서. 사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집으로 가니? 그게 뭐 어때서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내가 들어가서 지내면 박서방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아니에요, 엄마. 그이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쏠 사람이라고요. 내 남편 10년 전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남편은 도박 사건 이후로 성실하게 일에 매달렸고 집안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일을 분담하며 살림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믿어도 되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단 당신의 집으로 가 있을 테니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바로 흔쾌히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결정났으니 주말에 엄마를 모시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기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시모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도입부의 장면에 이어서 글을 써 내려가 볼게요.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긴 왜 오셨고 왜 안방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모친을 이 집에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건 불공평하니 나도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려고 하는 거다. 어머님, 그건요. 저와 남편이 충분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엄마는 지금 암에 걸려 계셔서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돌봐드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야, 네 엄마를 모시면 내 아들이 눈치 보이고 불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차라리 모시는 김에 나까지 같이 모셔라. 싫으면 그냥 당장 이혼해버려. 저희는 끝내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오래도록 서랍 깊숙이 감춰왔던 이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하던 바로 그 이혼을 제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내며 공포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혼할게요. 저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어머님 아들 그동안 알바만 전전하면서 근근히 지내온 건 아시죠?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 저라는 사실도 잘 아시잖아요. 이 집도 결국 제 친정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이고 명의도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지내고 계신 집, 그 전세금의 절반을 누가 보태드린 줄 아세요?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또 아주 기다려왔다는 듯이 입을 여는구나? 돈 좀 썼다고 네가 갑이라도 된 줄 아냐? 또 말해봐라 어디. 제 딸도 이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 다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랑 단둘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 맞지? 그러자 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도박한 것도 알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다 알아. 겉으로는 큰 문제 안 일으킨 척했지만 결국 늘 엄마한테 기댔잖아. 한자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매번 관두기만 했지. 또 술 먹는다고 엄마 카드를 마음대로 쓰기까지 했고. 잔소리를 들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나도 처음엔 아빠가 가엾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니까 숨이 막히더라.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잖아. 이런 아빠랑 사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이제는 알아.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야. 아빠, 이제 그만 엄마를 놓아줘. 혜림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더러 정말 이혼하라는 거야? 혜림아,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라고. 아빠는 늘 그런 식이야. 조금만 있다가 곧 나아질 거야 하면서 시간만 보내잖아. 이젠 그만해. 이건 내가 부탁하는 거야. 딸애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자 남편은 거의 울먹이며 저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손을 부르르 떨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저를 향해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미야,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나 보다. 지금 내가 무슨 추한 짓을 벌인 건지 나 바로 나갈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이랑 이혼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다 잘못했으니 네 사돈 모셔와서 잘 돌봐드려라. 그리고 혜림아, 할머니랑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니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할머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무튼 나 지금 바로 나갈 테니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거로 해다오. 딸애는 더는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여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이혼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희 엄마랑 같이 지내시라고요. 제가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제 엄마도 돌봐주세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바로 끊기니까
계속 일을 다녀야 합니다. 뭐라고? 나더러 병수반을 들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야. 집에 있으면서 엄마를 돌봐드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꼭 일자리 구해.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이 작정하고 목숨 걸고 도전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여하튼 나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지켜줄 건지 아니면 당장 이혼을 택할 건지 두 분이 선택하세요. 시모와 남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딸애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아이를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눌러 살았지만 이제는 중학생이 된 딸이 오히려 엄마 이혼해,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 그만해 라며 대환영을 해주니 저는 더 이상 주춤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고 주말이 되자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랑 같이 안방 쓰셔도 괜찮으시겠어? 나는 상관없어. 외로우니까. 누가 옆에 있어주면 좋지. 그런데 아무래도 사돈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돈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사돈. 제가 바닥에서 잘 테니 몸이 아픈 사돈께서 침대를 쓰셔야지요. 그리고 혹여 밤중에 필요하신 게 있거나 통증 때문에 힘드실 땐 그냥 발로 툭툭 차서 저를 깨우세요. 제가 성심껏 수발을 들겠습니다, 사돈. 아이고, 우리 사돈이 이렇게까지 마음 씀씀이가 훌륭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돈,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지요. 사돈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애미야, 너도 안심해라. 저는 시모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둘이 했던 약속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때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는데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을 빌미로 시모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으니까요. 그저 시모가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돌봐주겠다고 마음을 바꾼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양가의 두 어른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조금은 기묘하고도 특별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네 시어머니 덕분에 편안하게 잘 쉬었단다. 낮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니 즐거웠어.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가볍고 좋더구나. 아, 그래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런지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고 빛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제 칭찬 한마디에 시모는 기분이 한껏 들뜬 듯 얼굴빛이 환해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마음 먹고 하면 뭘 해도 그럴싸하게 잘한다니까. 사돈 옆에서 살펴드리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나중엔 요양보호사라도 해야겠더라. 이런 일이 의외로 재밌고 뿌듯하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손녀 간식도 내가 다 챙겨줬지. 집안 살림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놨다. 애미야, 나 정말 잘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자 시모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건 아니지? 그 생각 이제는 변한 거지? 저 역시 똑같이 시모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내보면서 결정할 일이죠. 어머님 아들이 저렇게 계속 빈둥거리면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 말에 시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잔뜩 주눅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 대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에미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아들 이번엔 정말 마음을 다잡았다. 구청에도 가서 일자리 신청까지 했다더라. 전과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나 봐. 이번엔 반드시 취직할 거야. 전과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았어요, 어머님. 중요한 건 그이가 마음을 잡고 꾸준히 하느냐죠.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똑부러지게 대답하자 시몬은 덜을 말을 잇지 못한 채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역시 달라진 태도로 다짐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처럼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각오를 하고 움직이겠다며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엄마와 시모가 함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날따라 집안에는 엄마 혼자 덩그러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얼굴과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식은땀까지 줄줄 흘리고 있잖아. 엄마,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겠어? 이거 큰일이네. 잠깐만, 내가 당장 119 부를게요. 저는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고 동시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급히 찬 수건을 적셔 엄마의 이마와 뺨에 덮어드렸고 쉼없이 두 손으로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며 땀을 닦아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달려갔고 약물 치료가 진행된 끝에 엄마는 다행히 호전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엄마가 홀로 집에 계셨는지 그 이유는 시모가 돌아와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와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소리는 호들갑스럽게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옆에 없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휴. 어머님,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외출하거나 엄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꼭 저한테 알리라고요. 미안하다, 에미야. 어휴.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무슨 일로 나가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모는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동창회에 다녀왔다. 동창회라고요? 미안하다.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올 생각이었는데 그만 얘기꽃을 피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놀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나가서 따로 지내세요. 엄마는 제가 직접 모실 테니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시모를 몰아세우듯 된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사돈이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잖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꾸나. 아무리 처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환자예요. 언제든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고요. 어머님, 우리 엄마 간병하기 힘들면 지금이라도 집에서 나가세요. 이혼 안 할 테니까 괜히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그냥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모는 처량하고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면목이 없다. 지금 그 표정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요. 어머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셔서 제가 믿고 회사를 다녔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저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앞으로 놀러나 다니세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미야, 실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독창에 간 게 아니야. 사실은 한약을 구하러 다녀온 거다.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말 못하고 몰래 신만이를 만나러 갔다 왔다. 암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귀한 약재를 구하려고 다녀온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님, 제가 괜히 싫은 소리 한다고 얼버무리려고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야, 증거가 있어. 가방 안에 약재가 있다. 지금 보여줄게. 시몬은 급히 명가방을 뒤적이더니 비닐봉투에 담긴 약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걸 구하려고 몇 달을 기다렸어. 암 환자에게 좋다는 소문을 듣고 순벌을 기다려왔다. 오늘 사돈 상태가 좋아 보여서 잠깐 자리를 비운 건데 거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늦게 된 거다. 나 정말 억울하다, 애미야. 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나도 몰래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 약재를 다려서 깜짝 선물처럼 드리려고 했어.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질적으로 몰아붙였네요. 방금 전 말은 걷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 그치세요. 알겠다. 뚝 갈게. 옳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꼭 말씀해 주세요. 하루 전이라도 괜찮으니까 외출하실 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해요. 엄마는 언제든 상태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 오늘로써 뼈저리게 알았다. 2번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않을 거다.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에게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을 만큼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보는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기본적인 것만 챙겨드리고 쉬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고 싶다.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반드시 낫게 하고 싶다. 라면서 하루하루 온갖 정성과 정성을 다해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산 지 정확히 8개월 만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어머니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엄마께서 완치도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도 온전히 되찾으셨네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잘하긴 한 거지.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친정엄마도 같이 사는 게 좋다고 하셨고 이젠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두고두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겁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전부터 마음을 정해두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살려고 한다. 뜻밖의 말씀이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고향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그동안 늘 고향이 그리웠단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가야지 하고 생각해왔거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전세가 만기가 되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이참에 정리하고 내려가야겠다 싶더구나. 아, 애미야, 전세금은 네가 빌린 거였지? 그건 당연히 갚아야지. 원금에다 조금 더 보태서 이자라 생각하고 받아주렴. 어머님, 내가 못나서 아들까지 못난 놈이 된 거다. 그래도 요즘은 제법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좀 더 봐주려무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이혼 안 합니다. 지금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기술 자격증도 따서 기능공으로 일하겠다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공부 중이에요. 이제야 자기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네 덕분이지. 애미야, 다 네 덕이다. 아무튼 나는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두고 떠날 참이다. 저기 사돈, 이제 병도 다 나으셨으니 부디 우리 애들 좀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철없는 제 아들을요.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주셔야 합니다. 사돈, 박서방은 이제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혼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셔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혜림이랑 함께 산다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얼굴 보기 힘들 텐데요. 가끔씩이라도 보면 되니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사돈의 완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정리해 전세금 전액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고 시어머니의 고향살이를 응원하며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역시 홀로 서기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며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매주 한 번씩 오가기로 약속한 뒤 눈물 섞인 작별을 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한 번 굳게 세운 결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더 이상 작은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꽤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아니지? 어휴, 당연히 아니지. 지난번 혜림이가 차라리 이혼해도 좋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때 혜림이 눈을 똑바로 봤는데 정말 나를 안 봐도 좋다는 듯이 말하더라.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내가 진작부터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는 절대로 당신과 이혼도 안 할 거고 혜림이에게서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야 비로소 가정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 잘 생각했어. 앞으로는 제발 사고치지 말고 괜히 속 썩이지도 마. 그런데 당신도 조금은 성질을 죽였으면 좋겠어. 뭐라고? 이거 봐, 또 버럭하잖아. 당신은 다 좋은데 화가 너무 많아. 인정. 나도 그건 맞다고 생각해. 좋아. 그럼 나도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단, 당신이 화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해. 저와 남편은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양가 부모님이 떠나신 뒤에는 마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갖고 갔습니다.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막말 그리고 남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 때문에 언젠가는 이혼을 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다시 가족의 이름으로 뭉쳐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딸과 함께 특별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으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